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진짜 신호만 골라내고 싶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기술, 경제, 정치 기사들. 솔직히 헤드라인만 따라가기도 엄청 벅차지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보의 과부하 속에서 파편화된 사실들을 엮어 아하 하는 깨달음을 얻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오늘 심층 분석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비즈니스 인사이더, 기즈모도, 버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최신 분석 보고서들을 한가득 들고 왔거든요. 네, 방대한 자료들이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복잡한 정보들 사이에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고 세상의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진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는 겁니다.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 이면의 흐름을 보자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진짜 하나같이 매운맛입니다. 자, 이것부터 파헤쳐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이야기부터 꺼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네, 무려 10년 넘게 엑스박스를 이끌어온 필 스펜서와 사라 본드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공지능 부문 임원인 아시아 샤르마가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거든요. 게임 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온 거죠. 그러니까요. 콘솔 게임 수장에 AI 전문가가 앉은 건데 이게 단순한 인사이동은 아닌 것 같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함의 방향타가 완전히 꺾였다는 아주 노골적인 신호라는 겁니다. 방향타가 완전히 꺾였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베데스다나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인수하는데 76억 달러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운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런데 현실은 2024년 기준 게임 패스 구독자가 3,400만 명에서 꽉 막혀버렸거든요. 하드웨어 수익도 3년 연속 내리막길이고요. 결국 콘솔 하드웨어 중심의 전통적인 게임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엑스박스는 콘솔 기기가 아니라 AI 기반의 거대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완전히 탈바꿈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게임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AI가 유저의 경험을 통제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하드웨어의 한계를 벗어나 모든 비즈니스의 렌즈를 AI로 맞추겠다는 선언이죠. 와, 렌즈를 맞춘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전환이 산업 전반에 엄청난 공포와 환희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 공포가 수치로 드러난 게 최근 주식시장이었거든요. 시트리니 리서치에서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일명 사스포칼립스 시나리오죠. 네, 사스포칼립스. AI 에이전트가 프롬프트 몇 줄만으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이 오면 서비스나우나 우버, 비자 같은 거대 기업들의 해자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소프트웨어가 더 이상 값비싼 서비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회성 소모품이 되어버린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있었죠. 엔스로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엔스로픽이 자사의 AI인 클로우드가 코볼 코드를 빠르게 재작성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마자 IBM 주가가 하루 만에 13%나 폭락했습니다. 코보라면 전 세계 금융권이나 항공망을 굴리는 낡았지만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근간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 복잡하고 오래된 코드를 AI가 해독하고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시장은 이렇게 내일 당장 AI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난리인데 정작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의 보고서를 보면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2025년에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짓고 개발하는 데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미국 GDP 성장에 기여한 바는 기본적으로 제로, 0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숫자가 그렇게 나왔죠. 이 천문학적인 투자가 실물 경제 지표를 전혀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도입 초기처럼 시차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거대한 거품 속에 있는 건가요? 시차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요. 구조적인 함정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구조적인 함정이요? 네, 우선 GDP 계산 방식의 특성상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대만이나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막대한 양의 하드웨어와 칩 비용이 수입액으로 잡힙니다. 수입으로 잡히니까 투자 증가분을 회계상 상쇄시켜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현실은 생산성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가 기술을 도입하고도 실질적인 고용이나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거든요. 70%나요? 기대감으로 100조 원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기업 현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을 전혀 뽑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마음이 엄청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한편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파이존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엔스로픽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기업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아, 그 데이터 도둑질 사건 말씀이시죠? 네, 기사를 봤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을 베꼈다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른바 증류 기법을 악용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하이스트가 벌어진 겁니다. 증류요? 네, 중국 기업들이 무려 2만 4천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엔스로픽의 클로드에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 가짜 계정으로 계속 질문을 해서 클로드가 도출해낸 최고 수준의 결과물들을 싹 긁어간 거죠. 수조 원을 들여 똑똑하게 학습시켜 놓은 남의 답변을 자신들의 저비용 모드를 가르치는 교과서로 불법 사용한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무임승차네요. 결국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비전과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기업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 비전과 현실의 싸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자율주행 시장입니다. 아, 테슬라와 웨이모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테슬라는 저렴한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수년째 약속만 팔고 있죠. 진짜 말 그대로 약속만 하고 있죠. 반면에 웨이모는 어떤가요? 웨이모는 제한된 구역이긴 하지만 2020년 현재 실제로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대규모로 상용화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명을 해낸 거네요. 네, 시장의 자본이 이동하는 룰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값싼 환상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센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지금 당장 작동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현실의 증명에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효율성과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 이게 비단 AI 기술 시장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유통과 미디어 시장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마존이 무려 13년 연속 포춘 500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월마트를 마침내 밀어내고 1위를 탈환했습니다. 네, 미국 디지털 소매 시장의 40%를 장악했죠. 프라임 계정만 1억 8천만 개라는데 이 정도면 기업을 넘어 사실상 국가 인프라가 된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기업들의 덩치 키우기 경쟁도 필사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글로벌 M&A 시장이 4.6조 달러 규모로 폭발적으로 팽창했고요. 특히 미디어 공룡들의 전쟁이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데이비드 앨리슨의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려고 주당 30달러를 불렀는데 거기에 넷플릭스가 주당 27.75달러를 들이밀며 치열한 인수전에 뛰어들었죠. 맞아요. 아니,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미 1위인데 굳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파라마운트까지 탐내는 전략적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무한대에 가까운 자본력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위기감을 느끼는 거군요. 넷플릭스조차도 기존의 IP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 거대한 딜의 자문사로 웰스파고가 나섰다는 점입니다. 웰스파고면 소매금융 중심의 은행 아닌가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리테일 중심 은행조차 이 뜨거운 M&A 시장의 수수료를 노리고 투자은행 영역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돈 냄새를 맡고 자본이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거네요. 네, 자본의 흐름이 아주 노골적이죠. 아마존 같은 절대 포식자가 득세하는 이 살벌한 환경에서 기업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보면 참 재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두 기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좋은 접근입니다. 800개가 넘는 매장문을 닫고 완전히 청산된 조앤 패브릭스와 과거 끔찍한 위기를 극복하고 굳건히 살아남은 베스트바이입니다. 아주 대조적인 사례죠. 흔히 조앤 패브릭스가 망한 걸 두고 사람들은 이커머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서라거나 더 이상 사람들이 공예품을 사지 않아서라고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보통 수요의 변화 탓을 하죠. 하지만 재무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조앤 패브릭스의 숨통을 끄는 진짜 범인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인수, 즉 LBO가 남긴 10억 달러의 막대한 부채였습니다. 10억 달러의 빚이요. 이걸 비유하자면요. 누군가 발목에
100kg짜리 납덩이를 강제로 채워놓고 마라톤을 뛰게 한 다음 너는 왜 아마존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냐? 시대에 뒤처졌다며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와, 10억 달러 빚의 이자를 갚느라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모조리 빨아먹혔을 테니까 네,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매장을 혁신할 여력이 단 1달러도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면 베스트바이는 사모펀드의 마수에서 벗어난 상장사였기에 그런 부채 압박이 없었습니다. 아, 번 돈을 온전히 재투자할 수 있었군요. 맞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아마존의 가격에 맞춰주는 프라이스 매치 정책을 도입하고 매장 안에 애플과 삼성 전용 공간을 입점시키는 등 핵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데 투자할 수 있었죠. 결국 기업의 생사를 가른 건 소비자의 취향 변화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이고 있던 자본 구조의 차이였던 거네요. 전용적인 LBO 플레이북이 멀쩡한 회사를 어떻게 피말려 죽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런 생존을 위한 처절한 구조조정은 전통 제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일본 가전의 자존심이었던 파나소닉이 결국 자체 TV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의 스카이워스의 업무를 몽땅 넘겼잖아요. 이윤이 갈수록 박해지는 제조업의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자산을 가볍게 가져가는 자산 경량화 전략을 택한 겁니다. 빚에 짓눌려 죽든 자존심을 꺾고 생산을 넘기든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뼈를 깎는 재무적 결단들을 내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을 벌이는 동안 이 거대한 체스판의 규칙 자체를 뒤흔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변수죠. 이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고지사항이죠. 지금부터 저희가 트럼프 행정부, 민주당, 그리고 대법원과 관련된 매우 민감한 정책 이슈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저희의 역할은 이 자료들에 담긴 사실과 관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급력만 분석하는 거죠. 맞습니다. 결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편드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오직 경제와 자본의 렌즈로만 이 사안을 뜯어보겠습니다. 네, 팩트 기반으로만 살펴보죠.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명령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행정부의 거침없는 무역 정책에 사법부가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 셈인데요. 미국 정책 지형에서 매우 중대한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행정부는 무역을 지렛대로 경제 구조를 재편하려 하지만 사법부는 그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선 그은 곳이죠. 파장이 엄청납니다. 이미 이 관세로 징수된 세금만 무려 1,330억 달러거든요. 당연히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전에 돌입했고요. 민주당 쪽의 움직임도 있죠. 네, 민주당은 아예 이 징수된 돈을 미국 국민들에게 1,700달러씩 직접 환급해 주자는 법안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15% 보편 관세를 어떻게든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궁금한 건 워싱턴에서 오고 가는 이 수천억 달러짜리 정책 싸움이 저 멀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당장 어떤 타격을 주느냐는 겁니다. 그 거시적 정책의 파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새우입니다. 새우요? 우리가 먹는 그 새우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먹는 새우의 엄청난 양이 인도에서 수입됩니다. 아, 그렇군요. 인도 구자라트 지역의 영세한 농가들은 거대한 미국 시장만 믿고 빚을 내서 양식장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인도산 새우의 50%라는 징벌적 관세 폭탄을 예고한 겁니다. 와, 50%면 사실상 팔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힌 인도 농가들은 말 그대로 줄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인 거죠. 지구 반대편의 서류 한 장이 인도 농민들의 생존을 끊어놓은 셈이네요. 그럼 반대로 미국 내의 루이지애나 어민들은 수입산이 막히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저가 수입산이 막히면 우리 물건이 비싸게 잘 팔릴 거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요? 현실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수입산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유통망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물류 비용과 제반 물가가 폭등하자 정작 미국 어민들조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고 있죠. 아, 무역 장벽이라는 게 진짜 복잡한 연쇄작용을 일으키네요.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무역 전쟁에서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말이죠. 정책의 나비 효과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빚의 구조를 뒤흔드는 정책이 또 있잖아요. 네, 학자금 대출 문제가 있죠.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가 무려 1.7조 달러, 하나로 2,3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이것이 대출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것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학자금 대출 민영화는 결국 국가가 짊어지던 리스크를 사모펀드나 월가로 넘기고 그 비용을 대출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거대한 부의 이전 과정이 될 수 있거든요. 납세자들과 일반 노동자들의 지갑에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비용 구조를 흔드는 또 하나의 결정타가 바로 H-1B 비자 논란입니다. 아, 그 기술업계의 그림자 노동력 논란 말씀이시죠? 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나 통신사들이 인도의 대형 IT 아웃소싱 업체들을 통해 수만 명의 비자 개발자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들의 평균 연봉이 10만 5천 달러 미만이더라고요. 빅테크 개발자들 대비 무려 40%나 낮은 수준이죠. 그러나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달콤했던 저임금 차익 거래 시대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느니 차라리 비싼 미국 내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앞서 우리가 일부에서 이야기했던 AI 에이전트를 통한 업무 자동화로 급격하게 노선을 틀 수밖에 없겠죠. 아, 이민자 노동 정책의 변화가 오히려 기업들의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는 거죠.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방대한 이야기들, 표면적인 뉴스 헤드라인 밑에 흐르는 자본과 정책의 논리를 쫙 한번 짚어봤습니다. 엑스박스가 보여준 AI 패러다임 전환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거대한 투자 이면에 숨겨진 GDP 기여도 제로라는 냉혹한 현실도 확인했고요. 사모펀드의 부채가 주엔 패브릭스 같은 소매업체를 어떻게 파산시키는지, 또 워싱턴의 관세와 비자 정책이 지구 반대편의 새우 농가와 IT 개발자들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흐름들이죠. 우리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기사들을 엮어서 파헤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나 삶에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더 현명하고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함이거든요. 네, 오늘 깊은 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엔스로픽의 AI가 코볼 같은 오래된 소프트웨어 코드를 대체하고 중국 AI가 그 결과물을 무단으로 증류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간 개발자들이 AI에 밀려 사라지고 모델들이 서로의 데이터를 베껴가며 세대가 거듭된 훗날을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뭔가 무서운데요. 정부나 은행의 핵심 레거시 시스템에서 AI가 치명적인 기초 논리 오류를 범했을 때 그 얽히고 설킨 코드를 진짜로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우리는 지금 완벽하지 않은 지능에게 문명의 인프라를 너무 빨리 넘겨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생각할수록 묵직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사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명의 인프라가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는 본질적인 질문이군요. 네, 한 번쯤 꼭 깊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방금 던져진 이 흥미로운 생각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과정 자체가 세상을 깨트려보는 여러분의 안목을 벼려줄 테니까요. 오늘 다룬 내용들이 여러분께 좋은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가장 흥미롭고 예리한 자료들을 탈탈 털어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